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6명이 오늘 YTN이 주관하는 본경선 2차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2시간에 걸친 토론회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정치개혁 등을 주제로 한 후보들의 정책 공약과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뜨거웠던 토론회 현장 잠시 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YTN이 주관한 본 경선 2차 TV 토론회에서 다시 맞붙었습니다. 정치 개혁과 각종 의혹들을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토론 내용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1,7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어나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모레 발표합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대표팀이 김연경의 맹활약으로 세계 랭킹 4위 터키를 꺾고 9년 만에 4강에 진출했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조금 전부터 결승전 티켓을 두고 일본과 숙명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림픽 내내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탁구 요정 신유빈 선수. 이제는 탁구 여왕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잠시 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신 선수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지켜보신 것처럼 YTN이 주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 6명의 TV 토론이 2시간 동안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후보들은 최근에 격화한 네거티브 공방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TN 1층 미디어홀입니다. 네, 여당 대선 후보들의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말씀대로 이곳 YTN 1층 미디어홀에서는 불과 20여 분 전까지 6명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6명의 후보들은 토론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일찌감치 YTN에 도착해서 토론을 준비했고요. 또 각 후보 보좌진은 물론 취재진도 많이 몰렸습니다. 시작 전부터 후보들은 가져온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졌고요. 또 팽팽한 긴장감도 감돌았습니다. 토론회는 크게 정책 토론과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중간에 다시 쓰는 10대 생활기록부 코너를 통해서 자신의 학창시절 꿈과 별명 등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각자의 인생 영화를 소개하면서 인간적인 면모와 인생 비전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YTN TV 토론을 통해서 공개된 후보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 토론 중에서 정책 토론, 이 정책 토론에서는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 네, 정책 토론은 대체로 지방 분권과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집중됐습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는 5개의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서울이 5개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박용진 후보는 양경제, 그러니까 서울과 세종시, 수도를 2개로 나누어 역할을 분산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후보마다 약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대체로 지방 분권을 더욱 강화하는 쪽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는 방탄총리에 불과했다면서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정부통령제를 제안했습니다. 또 정세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임기를 1년 줄이겠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적극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이 있었고 그 다음이 주도권 토론이죠. 주도권을 쥔 후보가 자기가 상대 후보를 지정을 하고 그 후보에게 이제 토론의 주제를 던지는 것인데 후보 간의 날선 공방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각 후보 진영의 네거티브 공방을 격화된 분위기를 인식한 듯 이재명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이 토론 모두 발언부터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하겠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토론이 무르익자 이 후보들의 날카로운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히 주도권 토론 순서로 이어지면서 후보 공방이 격화되는데요. 특히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와 행정 수도 등
정책과 이슈마다 입장을 달리했다고 지적했고요. 이 전 대표는 입장을 바꾼 적 없다며 시간을 들여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음주운전 공무원들에 대해 가혹한 조치를 취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 지사의 음주운전 경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이 지사는 또 한 번 음주운전 경력을 사과했습니다. 이 밖에 정 전 총리는 이 전 대표가 지난 TV 토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면서 노무현 정치 철학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고, 이 전 대표는 지난 당 분열은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합쳐서 대선을 치렀으며 지나간 분열은 반성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양시창입니다. 아니 우리 수행팀이 너무 부지런해. 막 출발 너무 빨리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네거티브 정쟁이 아니라 장외에서 좀 설전이 심해지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공약으로 많이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 경선을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을 좀 가지시면 좋겠는데 한여름 무더위처럼 짜증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경선을 지켜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보들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또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좀 비판하고 정치에 대한 검증도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정치 개혁, 정치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우리 지도자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잘 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이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 그러면 지켜보신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수준 높은 토론이 벌어지나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는 여당하고는 다르다. 후보들이 하나가 돼서 삼계탕 팩도 나르고 생수도 나르면서 가난한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눠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한쪽에서 이러는데 한쪽에서 이제 토론 벌인다고 싸움만 하면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건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번 그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에 들어와서 예비 경선 지났고요. 본 경선이 사실은 지방순회를 앞두고 TV 토론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게 방송에서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제된 포맷을 형식을 적용했습니다. 질문 시간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했고요. 처음에 정책 토론은 정치개혁에 대해서 6명의 후보가 1분 30초씩 두 가지의 핵심 정책만 발표하고 질문을 받거나 대안을 받거나 한 30초 정도 회전율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스피디하게 소화되면서 소모적인 말싸움을 할 틈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후보들이 모두 다 굉장히 오늘 상당한 경륜을 뽐냈는데 정제된 언어 표현으로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짧은 시간에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숨가쁘게 서로 토론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가장 좀 완성도 높은 토론이 아니었는가. 오늘 2시간을 다 지켜보셨다면 후보의 정책, 후보의 인물 면면 혹은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전략까지도 상당히 읽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풍부했습니다. 아마 그거는 주관하는 방송사의 성격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공정하고 균형을 맞추거나 건강한 대안 위주로 자꾸 애를 쓰고 있는 이제 방송사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토론에도 그런 것 같은데 토론 전반부의 주제는 이제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특권을 내려놓는다든가 불러서 야단친다든가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규제 위주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건 그동안 좀 잘 못했다는 반성이기도 한지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목표로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윤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헌입니다. 주거권,
생명권, 안전권 같은 기본권을 새로 신설하고 다른 기본권도 시대에 맞게 강화하겠습니다.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또 정부통령 직선제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또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또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 2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권, 가세권도 가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쟁만 하고 진척이 없는 쟁점 법안 1%는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정치인들이 사실상 국민을 조종, 선동 또는 지배하는 그런 아주 나쁜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일반적 원리에 의하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위임을 하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수도 이전을 둘러싼 갈등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위헌 논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과 국토의 균형 발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실권형 총리가 있는 세종, 그리고 외교 국방 안보를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어가겠습니다. 국회에 와서 대통령이 직접 질문에 국민들의 질문, 국회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입니다. 최고 책임자를 국민이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중심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5년 단임제는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민주화 시대 책임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4년 중임제가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겠습니다. 네, 정치 개혁과 관련한 얘기들인데 거의 개헌을 해야만 가능한 것들이 많네요. 맞습니다. 예.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켜보시는 국민들은 저렇게 6명이 치열하게 싸웠는데 정치개혁과 관련된 정책을 보니까 의외로 비슷하네. 민주당의 흐름은 한 흐름입니다. 개헌이 필요한 거고, 왜냐하면 권력구조가 재편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는 바꿔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5년 단임이 아니라 4년 중임으로 가야 하는 권력구조 개편의 개헌이 굉장히 많은 후보에게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책임 총리라고 이야기를 쓰지만 총리는 임명되지 선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에게 뭐 예를 들면 이 외교 국방 등등은 이제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긴다. 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바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통령, 미국식 러닝메이트제로 부통령도 선출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개헌 내용에 많이 담겨 있고 다수 후보가 동의하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물어보면 많은 의회주의자들, 국회의원들이 이 내각제 선호도 있고요. 또 이제 과거에 뭐 김무성 전 의원처럼 이원 집정부제 이야기도 하는데 요 비슷한 경우는 오늘 박용진 후보 한 명이었어요. 프랑스식 대통령도 있고 책임 총리도 있고. 그래서 정부통령이 아니고 박용진 후보만 책임 총리가 충청권 행정수도에서 재밌는 게 양경제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는 글로벌 수도고 이 지금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의 행정수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고요. 대부분의 이 후보들이 다 특히 국회의원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정치인의 특권은, 기득권은 내려져야 한다. 국민소환제가 많이 등장했고, 또 한 가지는 강력하게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지방 분권,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강조가 맥락이 같아서 크게 보면 개헌에 담기는 권력구조 개편과 공약은 후보 간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어떤 권력 구조가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제가 혼용이 되면서 뭔가 이게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때로는 삐그덕하면서 비효율적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 부통령제가 만들어진다면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하고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이런 거는 이제 부통령이 관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연구는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좀 제한을 해야겠다. 너무 많고 남용되고 있다. 이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불러가지고 야단을 좀 쳐야겠다. 국민들이 직접 국민 소환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낙연 대표 쪽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아니 대표하고 총리할 때 그럼 추진을 하시지 왜 이제 와서 그런단 말이죠. 거기가 제일 뜨거웠던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180석 압도적 그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하셨고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 소환제, 면책 특권 제한 그때 하셨으면 되는데 왜 지금은 안 하시고 앞으로 대통령이 굳이 돼서 하시겠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도 놀았던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422건의 법안을 처리하느라고 매우 숨가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것도 법안의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제주 4.3 특별법, 또 광주 5.18 관련 법, 지방자치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등 많은 것을 했지요. 예.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것처럼 그러지 말라. 엄청나게 많은 일, 그것도 크고 굵직굵직한 것들을 했다. 이제 그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1, 2위 후보 간의 요 설전은 사실은 끝까지 이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이낙연 후보의 추격을 이제 따돌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주로 주 타겟이 이낙연 후보였어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게 정책 토론과 나머지는 다 동일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서로 고루고루 시간을 썼습니다만 예. 가장 핵심이 되는 후반부에 주로 몸통이 되는 시간, 주도권 토론은 정말 그야말로 필요한 상대에게만 질문을 했거든요. 예.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김두관 후보는 후발로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4명의 후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바로 이낙연 후보에게, 또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정세균 후보에게 예. 전략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지금 저 문제, 과거의 한 말이 자꾸 바뀌었다라는 취지의 공격이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한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 상황에 맥락이 있다라는 또 세세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때 힘 있을 때 왜 안 했느냐. 그때는 그때대로 급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라고 주로 이제 마치 탁구에서 공수를 보는 듯한 문답이 예. 굉장히 이제 숨가쁘게 오갔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면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중임제로 가는, 여기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그렇죠. 추미애 후보가 국무총리제 폐지합시다. 네. 딱 나오니까, 근데 거기 총리 지낸 사람이 2사람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답을 안 한 것도 있고 좀 생각 좀 더 해봐야 된다라고 네.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예. 사실 정세균 후보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나는 공약에 담았는데 예.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5년 임기에 1년은 자르겠다. 왜냐하면 누군가 1년 임기를 20대 대통령이 희생해야만 지금 4년으로 맞출 수 있거든요. 예. 4년 중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같은 날짜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 4년 중에 2년 지났을 중간에 총선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중간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 방식으로 돌아가게 이제 맞추자는 겁니다. 그럼 지금 5년 임기를 개헌을 한다면 예. 누군가 1년을 희생해야 되는데 정세균 후보는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4년만 하고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실제로 가능하려면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 발의가 돼야 한다. 먼저 발의를 해놓고. 예. 그러니까 누가 본선 주자가 되든 예. 현직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반드시 이 대통령 4년 중임제라면 정부 통령제를 포함해서 발의를 하도록 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오늘 또 논의되기도 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좀 거시적인 전략, 예. 비전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예. 후보 간 토론이 이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초점을 최고 권력에만 맞추게 되는데 네. 오늘 나온 토론 내용 중에서 지방에 어떻게 분권을 하고 권한을 나누어서 균형을 갖춘 발전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더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 중간에 후보들의 어린 시절의 소회를 이제 하나씩 맞습니다. 내놓는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건 잠깐 한번 좀 지켜보시죠. 예. 저게 중학교 때인데요. 그때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너무나 자주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제 꿈이 집 걱정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저 꿈을 가지게 된 건 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고 너무 감명 깊어서 저도 그런 영화배우를 한번 돼보고 싶다. 저는 경남 남해 바닷가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스포츠 해설가가 되는 게 상당히 희망이 돼 있는데 스포츠 해설가는 안 되고 뭐 행정가라 할까 정치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게 제가 이제 새해를 살던 상대원 공단 옆 집에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79년에 오리엔트 공장에 다닐 때 야유회 갔던 남이섬 사진입니다. 당연히 복잡하긴 한데요. 내가 8월에 만나서 3일 만에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6개월 만에 실제 결혼했습니다. 그 1971년 4월 17일생이에요. 그래서 여야 대선 후보들 중에서 제일 젊습니다. 축구 좋아합니다. 그러나 축구를 잘 못합니다. 기분 나쁜 거, 불리한 걸 금방 까먹어서 누가 그러셨더라. 자네는 한 5cm쯤 떠다니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어릴 때 선거 벽보를 보고 내가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꿈을 꿨는데 제 이상형은 현재 제 아내가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호황의 딸 최혜경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 보면 혹시 다른지도 모르죠. 그 특이사항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3번이었다는 걸 썼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제가 가난한 하숙을 해서 안 컸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측량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중1 때 152였는데 고1 때 149인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불가사입니다. 소피 마르소, 나탈리 우드, 낯익은 이름들도 띄었습니다만은 거의 공통적인 거는 흑수저인데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많네요. 6분이 다 부자 출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근데 저 중에서도 지금 6명이 자신의 중학교 시절에 실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걸 지금 이제 좀 각색을 해서 본인이 직접 쓴 나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인데 좀 아쉬웠어요. 1분씩이에요. 10분이 안 되는 시간인데 저거 참 재밌었어요. 근데 이경재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정책 토론했고 그 다음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인물에 대한 스토리도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압축해서 스토리를 1분 동안 자기 어필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는데 좀 더 흑수저고 가난하고 고난을 뚫고 이 자리까지 왔고 키워드를 보면 특성이 딱 보입니다. 예를 들면 추미애 후보는 정의감, 김두관 후보 오늘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 보였거든요. 우직함 이렇게 보이고 중학교 시절이 이재명 후보는 없다는 거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으로 갔기 때문에 자신은 소년공 시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대목들도 앞으로 조금씩 더 확장된다면 이 후보의 인물됨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재미있는 키워드가 축약된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책 토론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주도권 그렇습니다. 토론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상대 후보의 약점이나 흠결 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성남시장으로 일하시던 2014년에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5대 비위행위,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술의 횡령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해서 배제시키고 상여금도 박탈하고 부서장도 연대 책임을 묻는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했어요.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것을 모든 공직자나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마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지워버리고 싶은 제 인생의 오점인데 이제 앞으로는 없을 일이고 또 제가 공직자가 된 후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기강이 문란하다든가 잘못을 저지르면 엄하게 대하시던데 도대체 옛날 음주운전이라든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제 아픈 데를 물은 거예요. 맞습니다. 아픈 데를 다 물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네거티브는 주도권 토론에서 다 등장했는데 우리 예비 경선 과정에서 왜 바지 논란이 있고 그랬을 때와 비교해 보면 서로 감정은 최대한 억제했고 우회적으로 정중하게 물어봤고 답변도 모범 답안이 나왔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그때 그 시절은 지워버리고 싶다 하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만 2004년도 그 사건은 한 번뿐이고 공직자가 되기 전이고 공직자가 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공직 기강을 강조한 건 공직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이후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외에도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공방은 오가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묶으면 예. 그래서 정세균 후보가 지속적으로 주도권 토론회에서 주장한 것이 검증단입니다. 그렇죠. 클린 검증단. 예. 왜 모든 이제 이 지방의회 후보를 뽑는데도 있는 검증위원회가 우리 민주당에는 대선 후보를 뽑는 데는 검증단이 없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예. 추미애 후보가 거기 답변합니다. 예. 본인이 당대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한번 그 얘기를 잠깐 네.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또 심각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클린 검증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네 분의 후보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클린 검증단을 설치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우리 그 추미애 후보님과 함께 클린 검증단을 구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뭐 검증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뭐 측근 비리라든지 정말 뭐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점검하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점검은 내부에 점검하는 게 좋겠죠. 오늘 뭐 저의 과거 전력처럼 그 없는 사실을 막 추측해서 공격하고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네. 추미애 후보님 어떻습니까? 저야말로 1년 1개월 동안 뭐 탈탈 털려서 다 봤는데 이 중에서 제일 검증이 필요 없는 깨끗한 후보 아닌가 하는데 굳이 뭐 다 하신다면 하십시오. 뭐. 저게 조금 민감합니다. 네. 그 후보의 이력 중에서 뭐 벌금, 과태료 조그마한 것까지 네. 한번 다 털어보자. 100만 원 미만까지도. 네, 미만까지. 네. 도대체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그렇죠. 싹 털어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약간 겨냥한 듯한 그렇죠. 비이재명 쪽의 네. 이제 주장이고 당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갸우뚱 꼭 그래야만 하나 그렇죠. 하니까 아니 편드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심각한 네. 문제입니다. 조금. 그래서 뭐 이심 송심이냐 이런 비판도 예, 나오고 예. 했는데 사실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여러 뭐 대변인이나 참모들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죠. 예. 한 후보만을 타겟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한 번뿐이다. 그리고 예비 경선을 거쳐서 본 경선으로 들어왔으면 이미 기본적인 검증을 하고 후보 자격을 인정한 건데 예. 지금 중간에 왜 또 검증을 새롭게 개입한다는 것이냐. 반대 이런 입장인데 오늘 공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예. 이재명 지사는 뭐 하려면 하라. 필요하다면 차라리 당내에서 하는 게 낫다. 본선 가면 또 이런 문제가 어차피 또 대두될 텐데 하고 그래도, 예. 슬쩍 동의하는 입장으로 조금 통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추미애 후보의 동의도 구했는데 추미애 후보도 뭐 할 테면 하시든가 저는 털릴 대로 다 털렸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예.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 발언에서 정세균 후보가 그럼 클린 검증단은 6명 후보가 동의한 거로 하겠다라고 하겠다. 결론을 지으려고 할 때 추미애 후보가 그거는 아니다. 아. 이렇게 토론회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고 추후에 예. 따로 이제 각 캠프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제 브레이크를 걸죠. 예.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들끼리 그럼 다 털자는 게 진짜 합의가 돼서 턴다면 네. 물론 야당에서는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네. 공격할 거리를 찾을 것이고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책 토론하다 말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모습이 좀 쪼잔하다 그럴까요? 뭐 네.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서 일이 식상하게. 또 엉뚱한 쪽으로 흘러갈 여지도 예.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추미애 후보는 자 일단은 이제 후보들끼리는 필요하다면 합시다라는 정도의 컨센서스는 이루어졌지만 예. 이걸 시스템으로 만드는 데는 추후에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선을 그어서 사실상 뭐 구두 합의로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흐름상으로 봐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계속 이제 당하게 되는데 네. 그래도 반격을 펴죠. 요새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가장 발언 중에 논란이 됐던 거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할 때 네. 70점이라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총리하고 당 대표로서 뭐 여당과 그다음에 정부 간의 협조도 자기가 주관을 했고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일 걸리는 부분인데 네. 그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툭 튀어나옵니다. 한번 그렇습니다. 보시죠. 예.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점수가 몇 점이냐 했더니 70점 이렇게 말씀하셔서 꼭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요. 그러면 정부 평가에서 대통령은 혹시 몇 점, 본인은 혹시 몇 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네, 우선은요, 제가 문재인 정부 2년 7개월 13일 동안 총리를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대한 점수를 묻길래 겸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북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라든가 그런 것은 90점 정도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낙연 후보님은 사면 관련해서는 사면 금지하자 했다가 사면하자,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갑자기 세모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행정수도 이전도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탄성했다 그러시고 이거는 정말로 옳지 않다. 정치인으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 말씀. 사면에 대해서 금지하자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면을 일정한 요건을 두자는 사면법 개정안에 발의에 동참한 적은 있습니다. 자, 1위와 2위 후보의 이제 공방이 계속 치열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두 사람 간의 저 대결에서 누가 좀 이득이 있고 누가 좀 손실을 더 입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지지층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인데요. 오늘 저 두 사람의 공방, 이재명 대 이낙연, 이낙연 대 이재명만 떼어놓고 보면 훨씬 좀 공세적이었던 것은 이재명 후보예요. 아까 나온 저 발언이 가장 오늘 강한 발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정치인 아니냐,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 아니냐,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믿겠느냐, 무책임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낙연 후보의 표정은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저 부분을 어떻게 피해가느냐 하고 이재명 후보도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이낙연 후보는 또 정세균 후보의 공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적통 공격입니다. 과거에 이제 열린우리당이 아니고 민주당 시절에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는 야권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당시의 소신이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함께하게 됐다. 상처의 과정이라고 이제 이낙연 후보가 표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후보는 나는 적통인데 당신보다는 내가 더 적통 아니요 하는 뉘앙스를 깔고 있고요. 후임 총리로서 총리 치적 너무 강조하지 마라. 그거는 총리가 해야 할 임무이지 성과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또 후임 총리로 받아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낙연 후보가 좀 이 양동 공격에 걸려서 사실 표정은 뭐 차분하게 유지하고 답변은 잘했습니다만 오늘 가장 좀 공격을 많이 당한 입장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기존의 이재명 대 반이재명 전선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이제 결선 투표로 가기 위해서는 내 앞을 잡아야 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잡아야 되니까. 오늘 주도권 토론을 보면 정말 자신의 앞을 잡기 위한 치열한 물고 물리기가 계속 이어져서 그것도 굉장히 오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물고 물리고 하는 얘기가 계속 길어지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식상하기도 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 짜증이 좀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유권자를 향해서 이런 거 해드릴게요, 저런 거 힘을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계속 이제 공방을 벌이면서 싸우기만 하니까 그래서 아마 어느 타이밍까지 하고 어느 타이밍부터는 또 좀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좀 경선을 치르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도권 토론이 뭐 한 이제 40분 내외 그 정도 시간이었다 보니까 오늘 2시간 정도를 토론한다면 이 아까 말씀드린 형식, 포맷이 중요한 게 자, 본인의 정책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한 4, 50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잠깐 이제 자기의 이제 스토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주도권 토론으로 서로 공격하고 싶은 것을 공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본인의 대표 영화, 인생 영화와 음악을 소개하면서 이제 사실은 마무리 발언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잘 짜여진 어떤 논리와 감성, 논리 감성 이런 식으로 갔는데 주도권 토론도 말씀하신 대로 특정 후보끼리 하지 못하게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하게 하다 보니까 후발 주자는 다수에게 질문을 파편적으로 던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서가는 주자는 주적에게만 던지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섞여 나와서 난상 토론으로 그냥 질질 끌고 가면 이거 좀 국민 보기에 짜증나는 네거티브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형식 논리를 잘 짜서 우리가 뭐 미국식 이야기할 때 타운홀 미팅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시청자의 이제 나중에 질문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은 정책적으로 생동감 있는 토론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각자가 내놓은 어떤 정책에 대한 공약이라든가 약속 또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당내에서도 발전시킬 필요도 있겠어요. 이제 맞습니다. 진짜 본선을 이제 겨냥해서.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책은 6명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러면 공통 정책은 무엇이고 서로 다른 정책은 뭐냐. 김두관 후보가 오늘 돋보였던 게 국민 소환제 반대예요. 해외 어디서 국회의원을 국민 소환하느냐. OECD 국가에 그런 곳은 없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지자체 수준에서 국민 소환제가 있잖아요. 실효성이 없더라. 그거 왜 주장하느냐. 이런 반론을 펴서 오히려 좀 특이하게 혼자 반론을 펴는 후보가 조금 이제 눈에 띄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자, YTN 토론회에 대한 어떤 총평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이은 설화에 정치 초보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정치를 제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검사 시절에는 재판부와 또 조직 수뇌부 또 같은 팀원 뭐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 게 이제 직업이었고, 정치는 또 좀 다른데 제가 아마 그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예시를 들어가면서 뭐 그런 일들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유의를 할 생각입니다. 발언뿐 아니라 이처럼 평소 다리를 넓게 벌리고 앉는 이른바 쩍벌 자세도 논란이 됐는데요. 그제 국회를 방문했을 때는 같은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으로부터 다리 오므리시라 이런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최근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로부터 조언과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윤 전 총장의 그제 국회 방문을 두고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입당 신고식 차원에서 103개 의원실을 방문했는데요. 이 사전에 국회 사무처에 신청하지 않은 채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방역 규정에 따르면 외부인의 방문은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고 또 허가받은 곳이 아닌 다른 층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 측은 일반적인 방역 수칙은 지켰다면서도 국회 자체의 방역 수칙을 다 지키지는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방역 수칙, 예를 들어 체온을 잰다거나 또 마스크를 쓰고 비말 확산 방지하는 것은 철저히 했고요. 어쨌든 국회 안에서 저희가 상황이 여러 전 소속 의원들 의원실을 방문하다 보니 국회회관 자체가 갖고 있는 층별 제한, 출입 제한에 어느 정도는 다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검증단 설치를 추진하며 단장으로 한때 윤석열 저격수로 불렸던 김진태 전 의원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윤 전 총장이 기업인들과 룸살롱에서 신발에 술을 채워 마셨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기업인하고 룸사롱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룸사롱에 가서 뭐 구두를 벗어서 양말을 벗어 구겨 넣고 거기다 양주를 따라서 강권을 했다. 얘기 들은 바 있습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당시에 있었던 당시 상황의 녹음 테이프까지 가지고 있다. 기업인하고 룸사롱에 간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죠. 국민의힘 안팎에서 검증단을 두고 윤석열 견제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이준석 대표, 이간질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도 뭐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법사위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겁니다. 공교롭게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거의 다 윤석열 총장의 캠프에 들어가 계시거나 아니면 굉장한 친소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게 덜한 법조인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김진태 의원님이 언급이 되었고,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과 차별화에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국회를 방문했을 때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켰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언론을 통해 가족 모임에서 국민 의례를 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애국이라며 보수의 표심을 자극했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극장에서 영화 시작 전 국민 의례를 하던 과거 권위주의 시절이 생각난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1,7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연장을 포함한 방역 강화 여부를 모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확진 규모가 닷새 만에 다시 1,7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이 사라지면서 하루 전보다 500명 넘게 늘어난 겁니다. 수도권은 정체 상태지만 비수도권 환자가 계속 늘면서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습니다. 사람 사이 접촉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동량에서도 비수도권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최근 일주일 이동량을 보면 직전 주보다 6.4%나 늘었습니다. 휴가철 등으로 이동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3차의 감소 시기와 비교하면 현재 이동량은 말씀드린 대로 30% 이상이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방역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시행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방역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전파력이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좀 지켜보고 있는 중으로서 사적 모임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지 않도록 방역 강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자 전체 숫자를 감소시키는 부분, 그게 일단은 중증 환자의 절대 숫자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 문 닫는 부분은 빨리 결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휴가철도 겹쳐 있고 처음 시작된 데가 대부분의 그런 관광지 유흥업소였거든요. 정부는 오는 8일까지인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포함한 방역 대책을 모레 발표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백신 접종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돌파 감염이 이어져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시 요양원입니다. 지난달 26일 요양보호사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관련 확진자가 11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돌파 감염.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항체 형성 기간 14일이 지나 코로나19에 감염된 겁니다. 직원이 2명이고요. 입소자가 7명이고 가족까지 해서 2명. 근데 그중에서 이제 돌파 감염이 7명으로. 최근 돌파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2월에서 3월에 백신을 접종한 요양시설 관련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요양병원에서는 관련 확진자 11명 가운데 6명이 백신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구 요양시설에서도 관련 확진자 10명 가운데 절반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7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국내 접종 완료자 635만 6,326명 중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0.018%로 인구 10만 명당 17.8명으로 전문가들은 돌파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을 한 번 더 맞는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경과하면 효과가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스터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특히 요양시설은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많은 만큼 부스터샷의 우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확진자 전원이 전파력이 센 델타형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된 장병들은 대부분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백신 접종 노력이 부족했다며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집단 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확진자 전원이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형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청해부대 관련 확진자는 모두 272명이며 이 가운데 64명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두 델타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팀장은 델타 변이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나머지 확진자 모두 노출력이나 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도 델타 변이 확진자에 준해서 관리한다고 밝혀 사실상 272명 모두 델타 변이 확진자로 분류한다고 시인한 셈입니다. 다만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 상태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는 전체 부대원 301명 가운데 90.4%인 272명이 확진됐습니다. 부대원들은 지난달 20일 군 수송기를 타고 조기 귀국한 뒤 군 병원과 민간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현재는 국군 수도병원 등에 4명만 격리 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습니다. 당국은 치료 중인 장병과 관련해서는 위중증 상태이거나 특이 사항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증상이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내년에 접종할 백신을 도입하기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5천만 회 분량으로 접종 완료자에게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샷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백신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델타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고 최근엔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나오자 부스터샷 접종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3차 접종분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백신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mRNA 백신 5천만 회분을 들여오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mRNA 백신을 중심으로 지금 전 국민이 1회 접종하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대략 5천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정도 물량이면 6살 미만 아동을 제외한 전체 인구가 맞을 수 있는 양이라며 내년에는 백신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 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계약 체결 시점이 되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스터샷 접종 시기가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아직 모르지만 원하는 시점에 접종하려면 최대한 빨리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이 방역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물량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이스라엘 등은 부스터샷과 내년 접종분까지 감안해 이미 상당한 양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올해보다는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체의 백신 생산 능력이 향상됐고 수요가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산 백신의 개발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선구매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1,700명대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오후 6시 오늘 상황도 보니까 내일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확진자가 계속 이제 좀 많은 양상이어서 이번 주에도 거의 1,5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6시까지 1,475명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내일도 아마 비슷한 수준 또는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델타 변이에 의한 영향 때문에 그 전반적인 그런 코로나 확진자의 범위가 좀 더 높은 쪽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보면은 비수도권 쪽에서의 이제 감염자가 600명대로 이제 올라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4차 대유행은 이미 전국에 퍼져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국가 일단 이미 수도권의 감염 양상이 일단 이번에 휴가철이라든지 이런 풍선 효과 때문에 이미 비수도권으로 갔고요. 비수도권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이 이제 휴가철이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분명히 부담이 될 거여서 지금 같은 상황이 생각보다 꽤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차 대유행의 원인으로 계속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합니다만은 보니까 이제는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또는 이스라엘까지 합쳐서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를 잠재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또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똑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도 뭐 지금 3차 유행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한 5만 명 정도까지 올라갔다 지금 한 3만 명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아마도 휴가철의 영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지금 이제 지난 1월 이후에 가장 많은 2천여 명의 확진자가 지금 이스라엘에 나오고 있는 상황.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2,000명이면 우리나라로 보면 10,000명이 넘는 정도 수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에 의해서 유행 양상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유행 패턴들도 이제 4월 달에 인도와 남미에서의 확진자 때문에 유행이 커졌던 부분이 떨어졌다가 다시 좀 상승 곡선을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어. 우리 이러다가 2,000명 되겠어라고 하면 또 외국 친구들은 2,000명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수치상으로 보면은 K 방역이 약간 우월한 건 좀 분명한 거는 같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K 방역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어떤 뭐 제도나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의 어떤 참여가 이제 됐다는 부분인데요.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에 따라서 국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질서 있게 참여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예방접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접종 거부자에 대한 그런 비율이 상당히 우리나라 낮거든요. 그러니까 접종 처음에 이제 불안해서 안 맞았던 거지 내가 접종을 거부해서 안 맞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쌓이니까 예방접종에 잘 동참해주는 부분들도 일단 K방역의 어떤 국민들의 동참과 관련돼 있는 자발적 동참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자배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해보자 하면 또 함께 해보는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게 이제 지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나저나 델타 이제 플러스도 국내에서 발견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고가 2건이 됐다고 이제 저희가 소식을 접했고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변이 계속 된다면 대체 어떤 걸 대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과 영국이 이제 백신 접종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유행이 꺾이는 거를 보고 이제 백신만 어떻게 맞추면 끝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는 변이들이 계속 나와서 유행들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백신만으로는 안 되고 백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근데 이 알파라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가장 잘했던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이제 비약물적인 방법들에 대한 인터벤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는 백신과 함께 우리가 그나마 계속 잘하고 있었던 방역의 수준들을 유행의 상황에 맞춰서 잘 유지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일단 치료제를 구해야 되는데 하다가 치료제가 어느 정도 이제 발견될 때는 백신만 나오면 어떻게든 되겠지 했으나 이제 백신이 나와도 역시 지켜야 할 것들도 많고 우리가 함께 참여할 것들이 상당히 많군요. 그러면 뭐 휴가철에 지금 계속 확산은 되고 있는데 거리두기를 이제 조정을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아마도 지금 단계를 낮추는 건 당연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수도권 4단계나 비수도권 3단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비수도권의 유행의 확산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확실하게 하고 일단은 영업중지를 시키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지역마다 특성화돼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뭐 업장이라든지 업소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책들을 마련을 해야 어쨌든 지역 특화되어 있는 그런 방역 조치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철이 끝나면 다들 돌아와서 다시 수도권이 뻥 하고 터지면서 또 커지는 겁니까? 휴가철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번졌던 게 일단 좀 수그러드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일단 이제 작년에 유럽 사례가 상당히 부정적인데 휴가철 끝난 9월부터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겨울의 유행까지 크게 이어지는 상황들이 마련돼서 제발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 접종률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방역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까지만 가지 않게 최대한 버티면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8월 말이나 9월 중순까지 전반적으로 차근차근 아주 서서히 안정되는 패턴을 밟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학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이 김연경의 맹활약으로 터키를 꺾고 9년 만에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45년 만에 메달 획득의 꿈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손에 땀을 쥐는 2시간 17분의 혈투. 세계 랭킹 13위인 우리나라가 풀세트 접전 끝에 세계 랭킹 4위 터키를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고비마다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터키 리그에서 수년간 활약해 상대팀 스타일을 잘 아는 김연경은
5세트 승부처에서 득점의 절반인 7점을 몰아치는 등 28득점을 하면서 선봉에 섰습니다. 경기 중 목이 갈라져라 후배들을 독려한 김연경은 코트 안팎에서 버팀목으로 팀을 올림픽 4강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관중이 없어서 아마 제 목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은데 소리를 많이 질러서 어쨌든 오늘이랑 내일 잘 해가지고 4강전에도 소리를 다시 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아와 양효진도 27점을 합작하며 4강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거둔 4승 가운데 터키, 도미니카, 일본을 상대로 5세트 접전에서 승리하며 뛰어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5세트 무조건 우리 이길 거라고 막 선수들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는 구석이 있었고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김연경과 황금세대로 불리는 여자 대표팀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9년 만에 4강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러시아위원회 8강전 승자와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한국 여자 배구는 1976년 몬트리올 대회에서 한국 구기 종목 사상 최초로 올림픽 메달인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1승만 더 거두면 45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강호 터키를 꺾은 데는 역시 김연경의 존재감이 컸습니다. 득점은 기본이고 심판과의 기싸움으로 흐름도 가져왔습니다. 김연경의 활약, 일본 도쿄에서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세트 포인트를 잡은 3세트 승부처, 주심이 우리의 캐치볼 범실을 외칩니다. 석연찮은 판정으로 듀스까지 온 상황, 주장 김연경은 발끈, 핏대를 높였고 경고까지 받습니다. 4세트에도 또 항의하다 레드카드가 나왔습니다. 120%를 쏟아야 하는 단판 승부에서 심판을 압박하고 팀 사기도 올리는 김연경의 계산된 몸짓입니다. 상대가 항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꼭 불어주더라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는 좀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또 상대한테 계속 중요한 순간에 좀 흐름을 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베테랑 배구 여제는 자유자재로 코트 공기를 바꿨습니다. 화끈한 세레머니로 분위기를 띄우다가 카리스마 넘치게 포효하고 또 방방 뛰면서 특급 칭찬에 앞장섰습니다. 서로서로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을 버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승리냐 듀스냐 절체절명의 순간 김연경은 정신이 번쩍 나게 동료를 다그쳤습니다. 썸띵이 못 때려 지금. 하나 돌리자고. 하나. 앞에 같이 보자.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셀프 마무리. 냉정과 열정으로 간 식빵 언니는 동료를 일일이 안아주며 9년 만에 4강 진출을 자축했습니다. 밤잠을 설쳐 1시간밖에 못 잤다는 배구 여제는 김연경과 황금세대의 자부심도 뽐냈습니다. 지금이 최고라고 하면 런던 올림픽 언니들한테 혼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지금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김연경은 도쿄가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꼭 메달을 따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배구 여제의 압도적 존재감에 이 자기 주문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세종시에서 기차 선로를 보수하던 장비가 전선 기둥들과 충돌하며 전선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차 100여 대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열차 오른쪽에 불꽃이 번쩍 튑니다. 차량이 지나간 자리에는 충격으로 완전히 휜 기둥이 남았습니다. 전선을 지탱해야 하는 기둥이 밑동부터 휘어져 위태롭게 누워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경부선 전이역에서 전동역 방면으로 6km 정도 떨어진 지점. 야간에 자갈 평탄화 작업에 나섰던 차량 설비가 상행선 쪽 기둥들을 치고 지나가면서 기둥 8개가 휘었습니다. 심야 선로 보수 작업이 있었는데요. 보수 장비가 이동 중에 전철 기둥과 접촉하면서 급전 방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상행선 선로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전이역에서 조치원역 사이 14.5km 구간 기차 운행이 멈췄습니다. 하행선만 사용해 상하행 열차가 오가느라 정상적인 열차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
하루 동안 해당 구간을 지나는 ITX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106대 중 46대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나머지 열차들도 10분에서 30분씩 지연돼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못 타게 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원래 1시 반에 출발하는 ITX를 예매를 해놨었는데 무궁화호로 바뀌게 되어서 2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철도는 휘어진 기둥들을 제거하는 등 새 기둥을 심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열차 운행이 없는 이른 새벽 모든 선로의 전기 공급을 중단한 뒤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20% 더 받게 해주겠다며 브로커 역할을 한 LH 전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토지 보상 서류 등을 불법으로 작성해주고 보상 금액을 부풀려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으로 개발 보상이 이뤄졌던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입니다. 이곳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개발 보상금을 더 높여주겠다고 영업해온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년 동안 LH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3급 공무원 출신 60살 A씨였습니다. 토지 보상 업무를 맡아온 경력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20%까지 더 받아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A씨는 민원서 작성을 대행해 주택사업 시행기관을 상대로 권리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거나 자산평가액을 높이려는 취지로 기관이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을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사에 동원된 화물차 대수를 높이는 등 이전 비용을 부풀린 물건명세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위법 행위였습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행위는 변호사나 행정사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5년 동안 93명에게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변호사법과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작물 조사 관련 물권 명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것입니다. 경찰은 또 다른 공공주택 사업지구에서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미 사건 처리가 끝났는데 내용만 조금 바꿔서 반복적으로 고소하거나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면서 언론 보도를 주요 근거로 고소 고발을 일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의 수사력을 떨어뜨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데요. 검찰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고발하고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의 문을 두드려 이른바 프로고발러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수사나 기소로 이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고발의 근거는 SNS나 언론 보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악성 고소 고발인들입니다.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조금씩 바꿔 여러 차례 다시 고소하고 사건을 처리한 검사들을 돌아가며 고소하는 등 고소고발 남용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하게 남발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찰이 내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2개월이 지나면 검찰 인권보호관이 사건 처리 지연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특히 수사 개시 필요성이 없는 사건이라면 주임검사 필요에 따라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판단이 명백한 사건 외에도 애매하거나 민감한 사건까지 모두 일반 국민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각하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남용된 고소이고 남용된 고발이라는 게 이게 누가 보더라도 명확할 때 그때 지금 같은 사건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지난 2016년 68만 5천 건이던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해 74만 3천 건까지 늘었고 각하 처분되는 비율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억울한 피고소고발인을 수사 절차에서 조속히 해방해 인권을 보장할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사와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지침이 인권 보장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무분별한 고소고발에도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의 2차 TV 토론회 실황도 중계를 해드렸고 뉴이처에서도 요약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무지무지님이 TV 토론회 잘 봤습니다. 네거티브는 이제 그만하고 정책에 대해서 집중해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진도은님, 후보들이 무제한 토론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세도 보도를 해드렸고 그리고 또 도쿄 올림픽도 전해드렸는데요. 1370님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하면 어떨까요? 경제와 코로나 둘 다 잡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2813님, 코로나 상황 속에 경기 치른 선수들 고생 많았습니다. 조심히 돌아오세요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며 무척 더웠습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지역도 있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입추에 접어드는 주말쯤에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